치열한 경쟁의 순기능과 역기능. 앞에서 소개한 대로 우리나라가 지속적인 고성장을 유지하려면 미래를 이끌 학생들에게 지적인 도전을 통해 창의력과 사고력을 기를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한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의 교육 시스템은 지적인 도전에 얼마나 적합할까? 미국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에 백악관에 제출된 한 보고서에서는 머지않은 미래에 세계에서 가장 발전할 나라가 한국이라는 내용이 있다고 한다. 그들이 이런 결론을 내린 근거는 바로 우리나라의 교육열이었다. 교육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높은 교육열과 치열한 입시 경쟁에는 분명히 명암이 공존한다. 그 순기능과 역기능을 분명히 알아야 올바른 교육의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경쟁에는 순기능이 있다. 경쟁은 일종의 도전이고 최선을 이끌어내는 동기다. 우리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치열한 입시 경쟁에 노출되어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법을 쉽게 습득한다. 이런 개인의 경쟁력이 모여 조직의 경쟁력, 나아가 국가 경쟁력이 되는 것이다. 치열한 입시 경쟁 탓에 우리 아이들은 세계 어느 나라 학생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공부에 투자한다. 물론 기꺼이 좋아서 하는 아이들은 많지 않다. 미래의 만족을 위해 하기 싫어도 참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능력을 심리학 용어로 만족 지연 능력 또는 자기 통제 능력이라고 한다. 베스트셀러였던 마시멜로 이야기는 능력에 대해 자세히 다루고 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월트 미셀 교수가 600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유혹을 견디는 실험을 했다. 마시멜로 하나가 놓인 탁자에 아이를 홀로 앉혀놓고 15분 동안 이것을 먹지 않고 참으면 마시멜로 하나를 더 주겠다고 했다. 600명의 아이들 중 단 30%만 먹고 싶은 유혹을 참았다. 그로부터 15년 뒤 이 아이들을 추적 조사했더니 유혹을 견뎌냈던 30%의 아이들은 대입 수능 시험 평균 점수가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 무려 210점이나 높았다. 또한 마시멜로 유혹을 15분간 참아냈던 아이들은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능력과 사회성이 월등하게 높았다. 반면 마시멜로를 금세 먹어치웠던 아이들은 비행 청소년으로 성장한 사례가 많았다. 성인이 되어서도 마시멜로 유혹을 견뎌낸 쪽은 그렇지 않은 쪽에 비해 더 성공적인 삶을 산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시멜로 유혹을 견디는 능력은 IQ나 학업 성적보다도 더 성공적 삶과의 상관관계가 높았다고 한다. 입시 경쟁을 통해 우리 학생들은 이 만족 지연 능력 혹은 자기 통제 능력을 놀랄 만큼 발전시키고 있다. 몇 년 전 회복 탄력성의 저자 김주환 교수가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팀의 요청으로 309명의 회복 탄력성 지수를 측정한 일이 있다. 이 검사 결과 한국인은 낙관성, 원인 분석력, 공감 능력 등에서 미국인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나 자기 통제 능력에 해당하는 충동 통제 능력은 현저하게 높았다. 결국 한국인은 현재 욕구를 참아가며 목적한 바를 이루는 능력은 가히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자기 통제 능력은 치열한 입시 경쟁이라는 도전과 이를 응전한 결과로 얻어진 것이다. 그리고 월터 미셀 교수가 증명했듯이 이 능력은 IQ나 성적 등 그 어떤 능력의 척도보다도 성공적인 삶을 보장해주는 요소다. 바로 이 능력이 우리의 경쟁력을 만든 주요한 요소 중의 하나다. 미국 뉴욕의 대표적 빈민가인 맨해튼 할렘에 위치한 데모크라시 프랩스쿨의 세스 앤드류 교장은 한국식 교육을 도입해 최하위 수준의 학교를 뉴욕시 최우수 학교로 탈바꿈시켰다고 한다. 분명 높은 교육열과 이로 인한 치열한 경쟁의 순기능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입시 위주의 교육이나 학습의 역기능은 무엇일까? 이를 논하기 전에 먼저 장기기억, 외형기억, 안목기억에 대하여 알아보자.
장기기억, 외형기억, 그리고 암묵기억. 우리의 모든 능력은 장기기억에 저장되어 있다. 유전적인 능력뿐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듣고 보고 배우고 경험한 모든 것이 장기기억으로 저장되어 있다. 이 장기기억은 외형기억과 암묵기억으로 나뉜다. 외형기억은 친구의 이름, 우리 집 전화번호 또는 사과는 빨간색이다 와 같이 의식적으로 떠올릴 수 있고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기억이다. 인지한 정보를 회상할 수 있는 기억인 것이다. 반면 암묵기억은 의식적으로 감지할 수 없지만 몸에 배서 자동으로 인출되는 기억으로 운동이나 운전을 하거나 악기를 다룰 때 관여하는 기억이다. 암묵기억은 의식하진 않지만 현재 행동에 영향을 주는 기억이다. 한편 의식을 만드는 기억은 주로 작업 기억인데 용량이 대단히 적다. 우리가 작은 용량의 자극 기억을 가지고도 고도로 어려운 행위를 할 수 있는 이유는 관련된 암묵기억 덕분이다. 예를 들면 양손으로 피아노를 치는 것은 초보자에게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연습을 반복하면 관련된 암묵기억이 발달하여 우리 뇌가 자동으로 처리하기 시작한다. 이처럼 암묵기억이 대부분의 기억을 자동으로 처리해 주기 때문에 아주 작은 자극기억의 용량으로도 고도로 어려운 행위를 능숙하게 할 수 있다. 암묵기억을 다루는 뇌 영역에는 다양한 뇌 시스템이 관여한다. 우리 뇌에서 암묵기억의 용량은 거의 무한한 정도로 크지만 외형기억의 용량은 상당히 제한된다. 따라서 암묵기억에 의한 실력 향상은 외형기억에 의한 것에 비해 훨씬 제한이 적고 거의 무한하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외형기억은 해마가 관여하므로 해마가 손상되면 외형기억 능력이 상실되지만 암묵기억 능력은 상실되지 않는다. 어떤 문제를 접했을 때 그 문제를 푸는 방식을 기억해서 풀었다면 외형기억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를 접했을 때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를 때가 있다. 이때는 외형기억으로는 풀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생각을 계속하면 관련된 기억들이 다양하게 조합되기 시작하는데 이 과정은 의식되지 않는다. 의식되지 않은 채 자동으로 작동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 마침내 해결책을 얻는다. 그러므로 미지의 문제를 푸는 과정은 외형기억보다는 암묵기억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고력이나 창의성은 분명 외형기억은 아니지만 기능적인 암묵기억과도 다르다. 따라서 사고력과 창의성을 기능적인 암묵기억과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암묵적 지혜라고 부르겠다. 시험 위주 학습의 역기능. 시험으로 외형기억을 테스트하긴 쉽지만 암묵기억을 테스트하긴 어렵다. 이런 이유로 시험은 주로 외형기억을 테스트하게 된다. 특히 문제가 쉬우면 더욱 그렇다. 참고로 TV에서 소개되는 장학 퀴즈가 전형적인 외형기억 테스트다. 외형기억의 테스트는 스마트폰 사용만 허용된다면 누구나 대부분 맞출 수 있다. 그러나 필기시험으로 암묵기억을 테스트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가령 세계에서 바이올린을 가장 잘 연주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 때 그 사람의 연주 실력을 필기시험으로 테스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연주 실력은 암묵기억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위주의 교육이나 학습은 자연스럽게 암묵기억보다는 외형기억에 치우치게 된다. 그런데 과연 외형기억은 얼마나 중요할까? 인류대학교 교수들을 모아놓고 선발고사를 치르게 하면 점수가 얼마나 나올까? 노벨상 수상자들을 모아놓고 선발고사를 치르게 하면 점수가 얼마나 나올까? 점수가 형편없을 것이다. 그들이 형편없는 점수를 받았다고 해서 실력이 없는 것은 전혀 아니다. 결국 외형기억은 잊어버려도 큰 문제가 없고 실제 실력을 발휘하는 것과는 별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인슈타인은 교육은 배운 모든 것들이 잊혀진 후에 남아있는 것이다 라고 했다. 외형기억은 잊혀지지만 암묵기억은 남게 되어 암묵의 지혜를 받는다. 아인슈타인은 외계학, 뇌과학 지식이 없었음에도
교육에서 외형 기억보다는 암묵 기억을 중시해야 한다는 놀라운 통찰을 이미 오래전에 했던 것이다. 컴퓨터와 휴대전화가 발달한 지금 외형 기억과 관련된 상당수의 지식이나 정보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금방 알아낼 수 있다. 따라서 외형 기억의 용도는 점점 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시험 위주의 학습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외형 기억에 치중하게 된다. 입시 경쟁이 치열한 우리의 현실에서는 많은 시간을 공부하는 데 쏟지만 필기 시험으로 테스트가 어려운 암묵 기억의 습득은 등한시하고 외형 기억의 습득, 즉 주입식 및 암기 위주의 학습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시험 위주의 교육과 학습의 역기능이라 할 수 있다. 교육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육을 받는 학생들도 이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그래서 외형 기억 위주의 학습에서 벗어나 암묵적 지혜를 위한 학습에 치중할 때 비로소 입시 제도의 치명적인 역기능과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암묵 기억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암묵 기억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이해하려면 암묵 기억이 주가 되는 악기 연주나 스포츠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면 되는데, 무엇보다 반복해서 연습해야 하고 훈련하는 시간이 많아야 한다. 즉 암묵 기억은 가르쳐서 얻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연습하고 경험함으로써 형성된다. 학습은 지적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악기 연주와 스포츠 같은 기능적 암묵 기억의 습득과는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학습에서 암묵적 지혜를 발달시키려면 암기 위주의 학습에서 이해 위주와 생각 위주의 학습으로 바꾸고 자기주도 학습 위주가 되어야 한다. 미지의 문제라도 스스로 생각해서 문제를 푸는 경험을 반복해야 한다. 또한 질문, 독서, 토론, 실습도 암묵적 지혜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암묵적 지혜의 장점은 시간이 흘러도 잘 잊혀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의식되지 않은 채 우리 몸에 배서 필요할 때 실력을 발휘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똑같은 정보가 주어진 상황에서 항상 남들보다 더 좋은 판단을 내린다면 그 사람은 관련 분야의 암묵격 혹은 암묵적 지혜가 발달하였기 때문이다. 바둑을 둘 때 고수가 하수보다 더 좋은 판단을 내리는 것도 암묵적 지혜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내신 때문에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야 하는 고등학교 3학년이라면 몰라도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최소한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 철저히 암묵적 지혜를 발달시키는 학습을 할 것을 권한다. 각종 시험 점수에 연연해야 하지 말고 사고력과 창의력을 발달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학습해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실력을 키울 수 있고 공부에 흥미를 느낄 수 있다.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사고력, 창의력, 그리고 문제 해결력이 발달할 것이다. 몰입을 지도하다 보면 암기 위주 학습을 최소화하고 이해 위주 그리고 사고 위주 학습하는 것이 수험생에게도 절대 불리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대부분의 시험 문제는 암기하여 푸는 장학 퀴즈의 문제보다는 훨씬 더 수준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암묵적 지혜 위주로 공부한 학생이 한 문제를 만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선발고사에 유리하다. 심지어 고등학교 3학년이라도 선발고사를 위해서는 이해 위주의 학습과 미지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방식의 학습이 더 유리한 것이다. 외형 기억과 암묵 기억을 구분해서 학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가 영어인데 암묵 기억을 중시하는 영어 학습법에 대해서는 부록에서 자세히 살펴보자. 그래, 우리가 시험 공부할 때 처음에 외우는 작업을 한단 말이야. 그럴 때 이제 이해하면서 외우는데, 그래서 알 것 같아, 안 알아 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외형 기억에 저장이 돼 있는 거야. 그 다음 날도 또 복습해서 나중에는 알아가 아니고 다른 문제를 풀 때도 지금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을 가져올 수 있는 거 본능적으로
가져올 수 있을 때, 그때는 바로 암묵적 기억으로 푸게 되는 거지. 자, 질문하는 공부, 토론하는 공부. 앞서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의 장단점을 짚어보았으니 이제는 교육 선진국들의 교육 방법을 자세하게 살펴보자. 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아이들을 교육하는지 알아보면 교육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지 선명하게 보일 것이다. 토론식 수업을 강조하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질문과 토론 위주의 교육을 하기로 유명하다. 앞서 언급한 IT 채널에서 방영된 청년 후츠파로 일어나라 라는 프로그램에서는 이러한 유대인들의 교육법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화면은 서로 마주보고 앉아 열심히 토론하고 있는 하임토렌 초등학교 아이들을 비추었다. 교사는 인터뷰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하는 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죠. 라며 토론식 수업의 강점에 대해 강조했다. EBS의 세계 테마 기행 2부 역사의 땅 이스라엘에 소개된 예시바 대학의 수업 강경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커다란 강당에 학생들이 2명씩 마주 앉아 끊임없이 토론하는 모습이었다. 결국 유대인 교육의 특징은 질문과 토론을 통하여 어려서부터 사고력과 창의력을 발달시키는 것이다. 토론하다 보면 상대에게 지지 않으려는 묘한 경쟁심이 생긴다. 그래서 더더욱 수준 높은 논리로 설득하고 더 깊게 생각하려고 노력하고야 된다. 도전과 응전의 효과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다. 토론은 부단한 생각을 유도하는 효과적인 자극제가 된다. 이처럼 토론은 논리적인 사고를 발달시키는 데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자기 생각을 남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발달시키고 혼자만의 생각으로 왜골로 빠지는 위험을 막아주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경청하는 습관과 남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발달시킨다. 토론을 통하여 사회성도 발달하는 것이다. 어릴 때부터 미지의 문제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생각해 푸는 습관을 들이면 자연스레 도전 정신이 발달할 수밖에 없다. 이스라엘 국민성을 대표하는 후츠파는 도전 정신, 당돌함, 뻔뻔함 등을 뜻한다고 한다. 도전을 많이 하다 보면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게 된다. 따라서 실패하더라도 좌절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런 훈련을 충분히 받았으니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휩쓸고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창의력 교육에 주안점을 두는 핀란드. 교육 선진국이라 하면 핀란드를 빼놓을 수 없다. 핀란드는 3년마다 치러지는 OECD 학업 성취도 국제 비교에서 2003년 이래 줄곧 종합 1등을 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학습부 진화를 집중적으로 따로 교육해 학습 낙오자도 거의 없다. 이처럼 성공적인 교육 신화를 이루게 된 배경은 과연 무엇일까? 2차 세계대전 직후만 해도 핀란드는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농업 국가였다. 그러나 머지않아 산업사회가 도래할 것을 인지하고 교육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국가를 부흥시키고자 하였다. 이러한 노력이 30년 지난 후부터 결실을 보기 시작하여 커다란 성공을 거둔 것이다. 참고로 40년 전에 대부분의 북유럽 국가들이 이와 비슷한 정책을 선택해 성공을 거두었다.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가 이런 정책을 펴고 있다. 핀란드의 교육비 공공지출 총액은 국민 총생산 GNP의 6%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핀란드 교육의 성공 비결 중 가장 중요한 하나는 교사의 질이 높다는 것이다. 핀란드에서 교사가 되려면 석사 과정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교사의 처우가 의사와 변호사에 버금가며 권한도 매우 크다. 그러니 양질의 인력이 교직에 몰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헬싱키 대학의 교원 양성 과정은 경쟁률이 15대 1 이상이다. 우리 아이들이 의사나 변호사가 되려고 치열한 경쟁을 하듯이 핀란드 아이들은 교사가 되려고 경쟁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가 이런 분위기를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핀란드에서는 한 반의 교사가 최대 3명이다. 2명의 교사는 교육 지도에 집중하고
한 명의 교사는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을 지도한다. 그 결과 학업 낙오자가 거의 없다. 핀란드에서는 숙제를 많이 내주는데 숙제도 일종의 교육과정 안에 있는 것처럼 운영된다. 아이 스스로 학습하는 것을 교육과정에서 대단히 중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학교에서 학부모에게 아이의 숙제를 도와줄 것을 부탁한다. 부모가 도와줄 형편이 못되면 아이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숙제클럽에 가입하여 숙제클럽을 담당하는 교사로부터 도움을 받는다. 사교육 없이 일주일에 7시간의 수업만으로 세계 최고의 수학 성적을 거두고 있는 핀란드식 수학교육법이 최근 국내에서도 관심을 끌고 있다. 얼마 전 핀란드 교육 수학교과서를 번역한 핀란드 초등 수학교과서 시리즈가 출판되었다. 핀란드 수학교과서는 단원마다 숙제와 심화학습이 있어 숙제를 상당히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난이도는 대체로 우리보다 더 쉽게 출발해 더 어려운 수준의 문제까지 다룬다. 흥미와 사고를 유발하는 응용 문제의 비중이 높고 특히 마지막 단어는 주로 스토리텔링 방식의 응용 문제들이다. 관련된 사진이나 그림과 함께 하나의 이야기를 소개한 다음 이와 관련된 일련의 문제들을 주는 식이다. 이 스토리텔링 방식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역사, 지리, 과학 등을 수학과 접목하는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3학년 2학기 교과서 102쪽에 나와 있는 응용학습의 문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비행의 역사. 비행의 역사는 1783년 11월 21일에 파리에서 한 프랑스 후작과 그의 과학자 친구가 열기구를 타고 날았던 것에서 시작되었어요. 열기구는 9km를 날았고 비행시간은 25분이었어요. 1903년 미국의 라이트 형제는 첫 비행기를 만들었어요. 그 비행기는 단 몇 초밖에 날지 못했어요. 6년 후에 비행기는 기술적으로 꽤 발달해서 프랑스인 볼레리오는 비행기를 타고 도보 해협을 건넜어요. 비행기는 38km를 날았고 비행시간은 37분이었어요. 볼레리오가 영국 해협을 건넌 지 18년 후에 찰스 린드버그는 혼자서 뉴욕에서 파리까지 대서양 횡단 비행에 성공했어요. 그 거리는 5,800km였고 비행시간은 33시간 30분이었어요. 1. 프랑스 후작이 그의 열기구를 만든 해는 언제인가요? 블레리오가 비행기를 타고 처음 도버 해협을 건넌 해는 언제인가요? 린드버그가 혼자서 대서양 횡단 비행에 성공한 해는 언제인가요? 블레리오가 도보 해협 횡단에 성공한 비행의 비행시간은 1시간에 몇 분이 모자라나요? 린드버그 비행은 하루하고도 몇 시간을 더 지속되었나요? 블레리오 도번 해협 횡단 비행은 프랑스 후작의 열기구 비행시간보다 얼마나 더 긴가요? 라이트 형제의 첫 비행에서 린드버그의 대서양 횡단 비행기까지는 몇 년이 걸렸나요? 이 문제들을 풀려면 단순히 공식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읽고 이해하고 생각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지적인 도전과 논리적 사고를 유도하는 문제들이다.